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4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암모니아성 질소 42mg/L와 아질산성 질소 14mg/L가 포함된 폐수를 완전 질산화시키기 위한 산소 요구량은 얼마인가 돼 있어요. 질산화를 시킨다는 소리는 호기성 분해를 시킨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NH3N에 산소를 더해주면 HNO3와 H2O가 나오겠죠. 반면에 NO2N에서는 산소를 한 개를 더해주면 NO3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암모니아 중에서 질소의 농도가 42mg/L, 아질상 이온 중에서 질소의 농도가 14mg/L예요. 그래서 N의 원자량과 산소를 비를 놔야 되겠죠. 그래서 N의 원자량이 14g일 때 산소 2 곱하기 32g은 지금 질소의 농도, 암모니아성 질소가 42mg/L일 때 X1, 따라서 X1을 하나를 계산하시면 되고, 자, 아질산성 질소도 마찬가지죠. 질소의 농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14g일 때 0.5 곱하기 32g은 14mg/L일 때 X2, 따라서 X2를 계산해서 X1과 X2를 더해주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화가 되는 과정, 아질산성 질소가 질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이 계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208mg/L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질소, 그리고 아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질소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이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어떤 폐수의 BOD5가 100mg/L이고 10을 밑수로 한 탈산소 계수 K1이 0.1%D라고 하면 BOD3 및 BODU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먼저 BOD5를 이용을 해서 BODU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 BODU를 계산해서 BOD3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BOD5는 주어졌기 때문에 BOD5를 이용해서 BODU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K1T. 10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밑수를 10을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OD5가 100mg/L, 그리고 K1이 지금 0.1%, 오일 BOD니까 T는 오일. 따라서 BODU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면 146.25mg/L가 나왔어요. 그러면 BOD3는 BOD6 곱하기 1-10의 -K1T에서 BODU를 1번에서 계산한 BODU를 대입을 해요. 자, 그리고 K1은 0.1%, T는 3일 BOD니까 3일. 따라서 BOD3에 대한 값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72.95mg/L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BOD가 200mg/L인 폐수 500m의 삼성포대를 BOD가 4mg/L, 유량이 20만 m의 삼성포대의 하천에 방류했을 때 함유점에서의 BOD 농도는 얼마인가? 혼합 공식을 쓰라는 소리죠. 자, 공장에서 배출되는 BOD 농도 곱하기 유량, 그리고 하천의 BOD 농도 곱하기 유량을 더해서 유량의 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00mg/L 곱하기 500m의 삼성포대 플러스 4mg/L 곱하기 20만 m의 삼성포대 나누기 500 플러스 20만 m의 삼성포대. 따라서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는 4.49mg/L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박테리아 10g이 이론적인 COD 값, 여기서 COD라는 것은 산소량을 뜻하는 거죠. 최종 산물은 CO2, H2, NH3. 자, 박테리아를 산소와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탄소는 산소와 반응하면 CO2, H는 H2O, N은 NH3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를 CO2 앞에 보냅니다. H 뒤에 있는 숫자를 H2 앞에 보내는데 먼저 NH3에 3개를 줘요. 그럼 여기 몇 개가 오죠? 4개. 2분의 4는 2. 자, 그리고 산소 계산합니다. 2개짜리가 5개, 10개죠. 1개짜리가 2개, 합이 12개예요. 그럼 12개 중에서 여기 2개를 먼저 줘. 그럼 10개가 오겠죠? 2분의 10은 5. 따라서 반응식을 완성한 다음에 박테리아의 분자량은 113g. 그래서 113g일 때 산소 5 곱하기 32g은 박테리아 10g에 해당하는 산소량 해서 계산을 하시면 COD 값은 14.16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물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비열은 1.0 칼로리,
per 그램 도시.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기준하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0도씨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10도씨를 기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번이 틀렸어요. 나번에 표면 장력은 72.75 다임 per 센티미터 20도씨 기준. 다번에 비저항은 2.5 곱하기 10의 7성 옴센티, 기와일은 539.032 칼로리 per 그램 100도씨. 따라서 비열의 값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됐고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풀죠. 그래서 아세트산에 관계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세트산 150mg/L를 함유하고 있는 용액의 pH는 아세트산의 이온화 상수 Ka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세트산은 아세트산 이온, 자, 아세트산 이온과 H 플러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산일이 상수는 반응물 분의 생성물, 아세트산 분의 아세트산 이온 곱하기 수소 이온 농도. 자, 여기에서 약산, 초산은 약산이죠. 약산은 발생되는 이온의 농도가 동일해요.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이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H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H 플러스는 Ka 곱하기 대각선으로 아세트산의 농도. 그러면 H 플러스를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죠. 따라서 H 플러스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Ka는 주어졌어. 그럼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계산하면 되겠죠? 150mg per L는 0.15 g/L가 되니까 0.15 g/L 곱하기 아세트산 1몰은 분자량이 60g이에요.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몰 per L가 나왔죠? 이 값을 어디에 대입해? 여기 아세트산 자리. Ka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H 플러스를 계산하니까 2.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몰 per L가 나왔어요. 그럼 H 플러스가 주어졌을 때 pH 구하는 식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죠.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3.6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계산은 무조건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단에서 허용하는 계산기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야 돼. 그리고 7번 해수의 주요 성분 중에서 염소이온, 나트륨이온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온은 자, 홀리7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죠. 염나황은 마네, 칼슘, 칼륨에서 중탄산을 먹는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염소이온, 나트륨이온, 황산이온,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온, 중탄산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염소, 나트륨 다음 그럼 뭐가 있어요? 염소와 나트륨 다음이 황입니다. 황. 그러면 황산이온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시게 되면 H 플러스의 농도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몰 per L인 용액의 pH는 H 플러스가 주어졌으니까 pH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죠. H 플러스 이온에. 그럼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로그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몰 per L 돼요. 가장 간단하게 pH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에 보시게 되면 음용수를 염소 소독할 때 살균력이 강한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가장 강한 것은 HOCl 그리고 OCl-, 클로라민 순서가 되니까 1번, 2번, 3번이 되겠죠.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에 보시게 되면 탈질 미생물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최적 pH는 6에서 8 정도이다. 탈질균 대부분은 동성 혐기성균으로 혹이 혐기 어느 상태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 답은 유기물질을 에너지원으로 한다. 그리고 탈질 시 알칼리도가 소모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탈질 미생물은 종속영양계거든요. 종속영양계 미생물이기 때문에 유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하고, 자, 그리고 탈질 시에서는 알칼리도가 소모되는 게 아니고 알칼리도가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호수의 성층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여름에는 연직 온도 경사는 DO 구배와 같은 모양을 가진다. 온도와 DO의 구배는 같은 모양을 가진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그럼 호수 표면 온도는 높잖아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이 온도. 자, 반면에 산소도
표면의 산소는 높고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산소의 농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같은 모양을 나타냅니다. 같은 모양. 나번 겨울이 여름보다 수심에 따른 온도 차이가 더 커서 호수는 더욱 안정된 성층 현상이 일어난다. 자, 우리가 수심에 따른 수온 차이는 여름에 더 많이 나죠. 그래서 여름에는 강한 성층, 겨울에는 약한 성층이 일어납니다. 답은 봄과 가을에 수직적으로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전도 현상, 턴오버 현상은 봄과 가을에 일어나죠. 답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수온 차이에 의한 밀도 차로 수층이 형성된다. 그리고 밀도 차이, 수온의 변화가 가장 심한 층은 두 번째 있는 수온 약층, 변온층이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자, 그리고 12번입니다. 폼알데하이드의 COD 나누기 TOC. COD는 산수량, TOC는 유기물 중에 있는 탄수량이에요. 그럼 호기성 분해를 시켜야 되겠죠. CH2O를 산소하고 결합해요. 그럼 CO2와 H2O가 나오죠. 그러면 O2는 1 곱하기 32g, 유기물 중에 탄수량은 1 곱하기 12g, 따라서 B는 2.67.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아래의 내용은 어느 기체의 법칙인가? 공기와 같은 화학기체 속에서 각 성분의 기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압력을 나타낸다.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은 혼합물 속에서 그 기체의 양에 비례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 기체가 혼합기체의 전체 부피를 단독으로 차지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압력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은 기체의 부분 압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구 자체에서 기체의 부분 압력을 가장 핵심으로 찾는 거예요. 기체의 부분 압력. 따라서 기체의 부분 압력은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다. 그래서 기체의 부분 압력은 돌턴의 법칙.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매치를 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기억하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초기 농도가 100mg/L이 있던 오염물질의 반감기가 10대 2라고 할 때 반응 속도가 1차 반응을 따를 경우에 5일 후에 오염물질의 농도는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죠. 그래서 반감기를 이용을 해서 K를 계산을 한 다음에 1차 반응 속도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K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CT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감기에서 반감기 공식이죠. 1차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반감기에서 뭐를 계산하느냐? K를 계산을 해. 그리고 1차 반응식에 K를 대입해서 CT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LN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맞은변에 LN의 역수가 되는 EX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제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반감기 지금 보시게 되면 반감기 1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 곱하기 t 10일. 따라서 k를 계산을 하시면 0.0693/d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럼 1차 반응식을 쓰게 되면 초기 농도는 100mg/L. CT를 계산하죠. K, 1번에서 계산한 K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5일 후에 CT를 계산하죠. 따라서 C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면 70.72mg/L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반응식으로 문제를 푸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의 경도가 200mg/L as CaCO3를 마그네슘의 농도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자, 경도가 주어졌어요. 경도가 주어졌으니까 경도 구하는 식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마그네슘만 나와 있어요. 자, 경도 나누기 50g. 50g은 경도의 기준물질 탄산 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죠. 자, 그리고 마그네슘의 농도 나누기 마그네슘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자, 그러면 지금 경도가 얼마로 주어졌죠? 200mg/L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마그네슘 이온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마그네슘의 농도는 48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미생물의 세포를 O72 박테리아입니다. 세포 5kg당의 이론적인 공기 소모량을 계산하면 자, 최종 분해 산물은 CO2, H2, NH3, 산소는 23%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호기성 분해를 시킵니다. 박테리아의 산소와 반응시키면 C는 산소하고 반응하면 CO2, H는 H2O, N은 NH3가 나온다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와야 되는데 여기 H를 먼저 줘요. 3개를 주면 여기 4개가 있죠. 그래서 H2니까 2분의 4는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산소가 2개짜리가 5개, 10개, 2개짜리, 1개짜리가 2개, 합이 12개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먼저 2개를 줘. 그럼 10개가 있죠. O2니까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테리아하고 산소를 비를 놨을 때 박테리아의 분자량이 113g, O는 5 곱하기 32g. 자, 그러면 몇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거? 5kg에 해당하는 산소량이 얼마냐? 산소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대로 5kg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산소량을 정리하면 7.08kg이 나왔어요. 그러면 산소량을 우리가 공기량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산소량에 중량비를 나눠줘요. 그러면 공기량이 되거든요. 따라서 7.08kg 곱하기 0.23분의 1 이렇게 하면 산소량을 공기량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환된 공기량은 30.78kg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수의 수온이 10도씨, 20도씨 탈산소 계수 K가 상용대수 기준에 0.1%의 상용대수 밑수를 10을 쓰는 거죠. 최종 BOD와 BOD4의 B는 얼마인가? 다시 말해서 BOD4 나누기 BODU를 계산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BOD4 공식에서 BODU를 나눠주면 BOD4 나누기 BODU는 10의 KT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온이 몇 도냐면 10도예요. 근데 20도씨의 K1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20도씨의 K1을 10도씨에 해당하는 K1으로 전환을 해서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 보정식을 쓰는 거죠. 따라서 온도 보정식 주어졌습니다. 20도씨에서의 K가 얼마냐면 0.1%. 자, 보정계수가 1.047. 자, 10도씨 T 10-20. 따라서 10도씨에 해당하는 K1 0.063 per day.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BOD4에서 K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T는 4일 BOD니까 4일을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BOD4 나누기 BODU의 B는 대입해서 계산하면 0.4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하천의 수온이 10도씨이기 때문에 20도씨의 K를 10도씨의 K로 전환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0.01 노르말 NaOH 용액의 농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르말 농도를 ppm으로 고쳐서 ppm을 퍼센트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미리그램 프리 리터를 ppm으로 지금 노르말 농도를 ppm으로 고쳐요. 그러면 노르말 농도의 단위가 뭐죠? 노르말 농도의 단위가 EQ per 리터예요. 그러면 0.01 노르말은 0.01 EQ per 리터예요. 따라서 NaOH의 분자량은 40g. OH가 한 개니까 1가짜리죠. 1가짜리는 몰 농도와 당량이 똑같아. 따라서 1당량은 40g. 그래서 EQ 없었어요. 자, g을 미리그램으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3승을 보정하면 그램 없어지고 미리그램 per 리터가 나왔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리그램 per 리터를 퍼센트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0의 -4승. 반대로 퍼센트를 ppm으로 전환할 때는 10의 4승. 따라서 400mg per 리터에 10의 -4승을 곱하면 퍼센트 0.0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단위는 팁에서 보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9번 글루코스를 포도당이라고 해요. 글루코스 360mg per 리터가 완전 산화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은, 자, 포도당을 우리가 분해를 시킵니다. 그럼 호기성 분해를 시키니까 산소하고 결합하겠죠.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H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H2가 나와요. 그래서 포도당 180g일 때 산소는 6 곱하기 32g. 자, 포도당 360mg per 리터일 때 산소량,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 THOD거든요.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THOD로 정리하면 필요한 산소량은 384mg per 리터죠. 그래서 호기성 분해에서는 여러분들이 반응식만 완성을 시키게 되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0번 농도가 A인 기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응조를 설계하였다. 요구되는 기질의 전환율이 90%일 경우에 회분식 반응조의 체류 시간은, 반응 상수 K는 0.35%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1차 반응식을 보시게 되면 초기 농도가 몇 프로? 100%. 90%가 전환이 됐다고 그랬어요. 전환됐다는 소리는 제거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CT, 제거되지 않은 값은 몇 프로? 10%. 따라서 C0, 100%, CT는 10% 또는 100-90%, 그리고 K는 0.35%hour. 따라서 T를 계산하죠. 따라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면 T는 6.58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식은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1번. 물리화학적 질소 제거 공정이 파괴점 염소주의법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갑은 적절한 운전으로 모든 암모니아성 질소의 산화가 가능하다. 자, 나번 고도의 질소 제거를 위해서 여타 질소 제거 공정 다음에 사용 가능하다. 답은 기존 시설의 적용이 용이하다. 라번에 염소주입으로 유출수 내에 TDS 농도가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자, TDS라는 것은 총용종 고형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소 주입을 하게 되면 유출수 내에서 총용종 고형물이 증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율이 95%의 슬러지를 함수율 75%의 탈수 케이크로 만들었을 때 탈수 후의 최적은 탈수 전 최적의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슬러지 공식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에서 V2 나누기 V1으로 정리를 해요. 그럼 V2 나누기 V1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P1이 지금 몇 퍼센트? 95%. P2가 지금 몇 퍼센트? 75%. 그럼 100-95는 5, 100-75는 25죠. 따라서 약분하면 5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V2는 V1의 5분의 1이 된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입 하수량이 2만 미터의 삼성포대의 유입 BOD가 200mg/L, 폭기조 용량이 1000m의 삼성, 폭기조 내 MLSS가 1750mg/L, BOD 제거율이 90%, BOD의 세포 합성률이 0.5, 자기 산화율이 0.08%의 잉여 슬러지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잉여 슬러지 발생량을 kg/day 총량으로 계산하라고 그러죠. 그 값은 QWSSW입니다. 자, 그러면 QWSSW는 YQBOD 효율 마이너스 KD MLSSV로 계산하거든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Y라는 값이 얼마냐면 0.5입니다. 곱하기 Q 하수량 2만 미터의 삼성포대의 자, 그리고 유입 BOD량 유입 BOD가 200mg/L예요. 그러면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200mg/L는 0.2kg/m의 삼성이에요. 자, 제거율 90%니까 0.9 마이너스 KD KD의 값이 지금 얼마냐 하면 0.08%입니다. 곱하기 MLSS 1750mg/L 1750mg/L는 1.75kg/m의 삼성이죠. 자, 그리고 포기조 용량 1000m의 삼성 따라서 QWSSW를 계산하시게 되면 1840kg/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활성슬러지법에 있는 공식 중에서 SRT, FMB, QWSSW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어떤 문제로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BOD 1kg 제거에 필요한 산소량이 1kg이며 공기 1m의 삼성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이 0.277kg이고 활성슬러지에서 공기 용해율이 4%라고 할 때 BOD 5kg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공기 용량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먼저 공기를 찾으세요. 자, 공기를 여기 찾으면 산소 보시면 공기 1m의 삼성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이 0.277kg이에요. 그래서 0.277kg 산소분의 1m의 삼성의 공기. 그러면 이 공기를 그대로 놔둡니다. 나머지는 이제 순서대로 없으면 돼요.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 BOD 1kg 제거에 필요한 산소량이 1kg이에요. 그래서 1kg 산소, BOD 1kg 제거 시 산소 단위 없습니다. 그럼 BOD가 나와야 되겠죠? BOD는 지금 몇 킬로? BOD는 5kg을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BOD 5kg. 따라서 BOD. 자, 그러면 단위가 미터의 삼성으로 나왔어요. 공기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공기의 용해율이 4%예요. 우리가 100%를 기준하거든요. 그럼 4%면 잘 안 녹잖아요. 그럼 공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녹여야 되겠죠. 그래서 100 나누기 4%를 한다는 것을 꼭 숙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451.26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량이 15,000m의 삼성포대인 공장 폐수를 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포기조 유입수의 BOD와 SS 농도가 각각 250mg/L이며 BOD 및 SS의 처리 효율은 90%,
FMB는 0.2, 단위가 없으면 0.2 per day입니다. 포기 시간은 8시간, 반송 설러지 SS는 0.8%인 경우에 설러지의 반송률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조건에서 설러지의 반송률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반송률은 반송비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송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생물이 있는 상태에서 반송비는 MLSS-SSI 나누기 SSR-MLSS 반송비 곱하기 100을 하면 반송률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뭐가 없느냐? FMB가 없어요. 그래서 FMB를 먼저 계산을 해요. 문제 조건을 이용해서. 그럼 FMB라는 것은 BODQ 나누기 MLSSV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문제 조건에서 체류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류 시간 T라는 것은 V 나누기 Q인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역수를 취해. 그럼 Q 나누기 V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 대신에 T분의 1로 바꿔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하면 돼.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FMB가 나와 있죠. FMB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0.2. 단위는 0.2 per day입니다. 자, 그리고 BOD의 농도가 250mg per liter MLSS.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포기 시간이 8시간. 데이로 고치기 위해서는 하루는 24시간이니까 8시간 나누기 24를 하면 데이가 됐어요. 그래서 MLSS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MLSS는 3750mg per liter가 나왔어요. 요 값을 반송률 구하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SSI는 얼마로 나와 있죠? 유입수의 SS는 250mg per liter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 다음에 SSR은 0.8%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퍼센트를 미리그램 per liter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4성. 그래서 0.8%는 0.8 곱하기 10의 4성 미리그램 per liter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반송률을 계산하시면 82.35%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좀 응용을 했죠. 반송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MLSS를 안 줬어요. 그래서 FMB를 이용해서 MLSS를 계산해서 대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에서 응용을 해서 출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량이 2만 미터의 삼성 per day, 체류 시간이 3시간에 침전지의 수면적 부하율은 얼마인가? 침전지의 수심은 3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면적 부하율은 유량 나누기 수면적이거든요. 근데 조건이 안 맞으면 깊이 나누기 시간을 해도 돼요. 근데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체류 시간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수심. 그래서 수심 나누기 체류 시간으로 수면적 부하율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체류 시간은 데이로 나타내야 되니까 3시간을 데이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이니까 3시간 나누기 24를 하면 데이. 그리고 깊이는 3m. 따라서 수면적 부하율은 24m의 삼성 per 제곱미터 데이 또는 미터 per 데이. 그래서 여기서 미터가 수심, 데이가 체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침사지에서 직경이 10-2성밀이고 비중이 2.65인 모래 입자에 20도씨에서 물속에서의 침강 속도는 얼마인가? 물의 밀도는 1g/cm의 삼성, 점성 계수는 0.01g/cm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침강 속도 보이지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직경의 제곱 곱하기 ρS-ρWg. ρS는 입자의 밀도, ρW는 물의 밀도, G는 중력 가속도, 마이크로는 점성 계수예요. 그러면 직경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10-2성밀이니까 센티미터로 고치게 되면 10-1성을 곱하면 센티미터가 돼요. 그래서 10-2성 곱하기 10-1성 센티의 제곱 또는 10-3성 센티미터의 제곱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입자의 비중은 2.65, 물의 비중은 1.0입니다. 비중이 밀도하고 같은 거니까. 자,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나누기 18 마이크로, 점성 계수는 0.01 g/cm로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8.98 곱하기 10-3성 cm/s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침전 속도와 부상 속도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침전 속도하고 부상 속도는 뭐에 달라지죠? 여기 있는 밀도를 바꾸면 되죠. ρW-ρS를 하면 부상 속도, ρS-ρW 하면 침강 속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에 보시게 되면 자, 연소 교분식 활성설러지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운전 방식에 따라서 사상균 벌킹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사상균 벌킹이라는 것은 곰팡이입니다. 나번에 침전 및 배출 공정은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보통의 연속식 침전지와 비교해서 스큼 등의 잔류 가능성이 높다. 답은 저부하형의 경우에 다른 처리 방식과 비교해서 적은 부지 면적에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저부하형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부지 면적이 상당히 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부지 면적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다음에 활성 슬러지 혼합액을 이상적인 정치 상태에서 침전시켜 고액 분리가 원활히 행해진다. 고액 분리라는 것은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걸 뜻합니다. 틀린 것은 답은.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평균 유속이 0.5m/s, 유효 수심이 2.0m, 수면적 부하가 2000m의 삼성/day, 2000m의 삼성/제곱미터/day, 조건에 적합한 침사지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수면적 부하를 이용해서 체류 시간을 계산하는데, 수면적 부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유량 나누기 수면적이에요. 근데 유량과 수면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유효 수심에서 깊이를 나눠주면 돼요. 유효 수심에서 체류 시간을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수면적 부하가 있고 유효 수심이 있으니까 뭐를 계산할 수 있죠? 체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체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수면적 부하가 미터의 삼성/제곱미터 데이지만은 미터/데이거든요. 는 유효 수심 나누기 체류 시간이 되니까, 자, 지금 수면적 부하가 2000m의 삼성/제곱미터 데이, 그리고 지금 유효 수심이 2m입니다. 나누기 체류 시간. 따라서 체류 시간을 계산하면 0.001데이가 나왔어요. 세크로 고치면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3600초를 보증하면 86.4초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면적 부하율은 유량 나누기 수면적 또는 유량 나누기 표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수심 나누기 체류 시간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표준 상태에서 1.5kg의 글루코스로부터 발생 가능한 메탄의 가스량은 얼마인가? 자, 글루코스를 현기성 분해를 시키면 메탄과 CO2가 나오는데 탄소가 6개니까 3개씩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글루코스의 분자량은 180g.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메탄이라는 가스는 최적으로 22.4리터. 그래서 180g일 때 메탄은 3개가 나오니까 3 곱하기 22.4리터는 지금 메탄이 1.5kg이에요. 그럼 g으로 만들면 10의 3승을 곱하면 되겠죠? 1.5 곱하기 10의 3승 g일 때 발생되는 메탄을 X라고 두면 X는 560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적으로 나타내면 22.4리터 메탄은, 그리고 질량으로 나타내면 16g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과 면적이 18제곱미터의 진동 여과기로 고형물 농도 100g/L의 슬러지를 10m의 삼성/day로 탈수 처리하고자 한다. 여과 전에 고형물 농도의 30%를 응집제로 첨가했다면 여과기의 산출량을 kg/제곱미터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위가 세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kg/제곱미터/를 보시면 kg/h라는 것은 고형물의 총량, 고형물의 총량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농도 곱하기 슬러지량이 되겠죠. 제곱미터는 면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고형물의 농도가 얼마냐면 100g/L입니다. g/L는 kg/m의 삼성하고 동일해요. 자, 곱하기 슬러지량은 10m의 삼성/day입니다. 자, 그리고 여과기 산출량의 시간이 hour이기 때문에 day를 hour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여기 보시면 연속 가동 기준은 하루 24시간 가동한다는 뜻입니다. 나누기 면적이 얼마냐면 18제곱미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 플러스 0.3을 왜 했느냐 하면 이겁니다. 응집제를 주입해 줬어요. 응집제도 고형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응집제가 몇 퍼센트? 30%가 가해졌기 때문에 고형물을 1을 넣으면 응집제는 고형물의 30%라고 그랬으니까 1 플러스 0.3은 1은 고형물, 0.3은 응집제가 고형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3.01kg/제곱미터/hour. 반드시 보정이 돼야 돼요. 응집제도.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 유입수의 BOD5가 180mg/L, 유출수의 BOD5가 10mg/L인 활성 슬러지 공정이 폭기조 용적이 2000m의 삼성, MLSS가 2000mg/L, 반송 슬러지 SS 농도는 8000mg/L, 고형물의 체류 시간은 5일로 운전되고 있다. 방류수의 SS 농도는 무시하고 고형물의 체류 시간을 5일로 유지하기 위해서 폐기하는 슬러지량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가장 핵심은 뭐가 되는 거죠? 고형물의 체류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형물의 체류 시간 SRT, FMB, QWSSW가 나오면 가장 핵심인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SRT라는 것은 MLSSV 나누기 QWSSW잖아요. 그래서 SRT가 5일, MLSS, 지금 MLSS가 얼마죠? 2000mg/L. 2000mg/L는 2kg/m의 삼성, 용적은 2000m의 삼성, 나누기 SSW가 8000mg/L. 8000mg/L는 8kg/m의 삼성이죠. 곱하기 QW.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QW를 계산할 수 있죠. 100m의 삼성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문제는 복잡하게 보이나 공식은 SRT 공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3번. 폭이 2m고 길이가 15m의 침사지에 100cm의 수심으로 폐수가 유입됐을 때 체류 시간이 50초라면 유량은? 자, 여러분들 폭과 길이와 수심 이 세 가지가 뭐죠? 최적이에요. 여기에 뭐를 나눠주죠? 체류 시간을 나눠주면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2m 곱하기 15m 곱하기 100cm는 1m예요. 나누기 50초. 초를 뭘로 고치죠? hour로. 따라서 세크를 hour로 고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만 보정하시면 되죠. 따라서 2160m의 삼성 per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인제거를 위한 AO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AO 공정이라는 것은 질소를 제거할 수 없고 인만 제거하는 공정이죠. 그래서 혐기조와 호기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공법에 비해서 운전이 비교적 간단하다. 그리고 납은 폐슬러지 내에서 인의 함량이 비교적 높고 비료의 가치가 있다. 비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이 아니고 인을 제거하는 공정은 전부 다 비료의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답은 낮은 BOD, PB 조건이 요구된다. 답은 추운 기후의 운전 조건에서 성능이 불확실하다. 아무래도 미생물을 이용하게 되면 온도가 낮으면 성능이 떨어지죠. 자, 여기에서는 BOD 나누기 PAB 조건이 이제 그 낮은 조건이 요구된다고 그러는데 높은 BOD 나누기 인의 B 조건이 요구되는 게 특징입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면 활성 슬러지 변법 중 스텝 에어레이션법의 반응조 후단의 MLSS 농도 범위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계단 포기법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계단 포기법 반응조 후단의 MLSS 농도는 1000에서 1500mg/L가 적합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1일 2270m의 삼성을 처리하는 1차 처리 시설에서 생슬러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 슬러지의 비중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슬러지는 고형물 플러스 함수율이거든요. 고형물은 무기물과 유기물, 유기물은 휘발성 고형물, 무기물은 잔류성 고형물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슬러지의 비중 구하는 공식을 보시게 되면 자, 함수율입니다. 그리고 고형물이에요. 고형물은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무기성 고형물이 FS라는 무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휘발성 고형물이 VS라는 잔류성 고형물, 휘발성 고형물이 VS라는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그러면 지금 함수율이 얼마냐면 90%죠? 그럼 여기서 함수율이 90%니까 0.9. 그러면 고형물은, 무기물은 이제 함수율이 90%니까 고형물은 10%가 되죠. 왜? 100%의 슬러지가 돼야 되니까. 그럼 0.1% 중에 무기물은 지금 얼마? 30%. 자, 그리고 VS, 유기물은 0.1% 중에서 얼마? 70%.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비중, 물의 비중은 1.0. 자, 그리고 고형물의 비중은 이제 고형물 비중 중에서 무기물의 비중은 2.2, 유기물의 비중은 1.1.
따라서 슬러지의 비중을 계산을 해서 슬러지가 역수 취해져 있으니까 역수를 취해야 돼. 역수를 취하면 1.02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UV를 이용한 하수 소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UV는 자외선 소독이죠. 갑은 자외선의 강한 살균력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맞습니다. 나발에 물이 혼탁하거나 탁도가 높으면 소독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물이 혼탁하거나 탁도가 높다는 소리는 오염이 강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소독 효과가 떨어집니다. 답은 유량 및 수질의 변동에 대해서 적응력이 강합니다. 적응력이 약한 게 아니고 약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응력이 강해요. 그리고 pH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살균이 가능하죠. pH에 관계 있는 것은 염소 살균에 관계가 있습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길이가 23m, 폭이 8m, 깊이가 2.3m인 직사각형의 침전지가 3000m의 삼성부 대이다. 하수를 처리한다면 표면 부하율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표면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유량 나누기 표면적에서 표면적이라는 것은 길이 곱하기 폭이에요. 그래서 유량 나누기 길이 곱하기 폭. 유량이 3000m의 삼성포대의 길이 23m, 폭 8m. 따라서 16.30m의 삼성포 제곱미터 데이. 미터의 삼성포 제곱미터 데이는 미터 퍼 데이하고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BOD가 150mg/L, 폐수량이 1000m의 삼성포대인 폐수를 250m의 삼성의 유효 용량을 가진 포기조로 처리할 때 BOD의 용적 부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BOD의 용적 부하에 보시면 kg/day는 BOD 총량, BOD 총량은 BOD 농도를 kg/m의 삼성으로 바꾼 다음에 유량을 곱한 값, V는 용적이죠. 자, 그러면 BOD가 0.15mg/L,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150mg/L는 0.15kg/m의 삼성, 그리고 폐수량 1000m의 삼성 per day 나누기 용적 250m의 삼성. 따라서 BOD의 용적 부하는 0.6kg/m의 삼성 day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단위가 세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단위를 보고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위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40번. 어떤 폐수를 응집 처리하기 위해서 시료 200ml를 취해서 자르 테스트한 결과 알루의 농도 300mg/L에서 가장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폐수량 2000m의 삼성포이를 처리하는데 하루에 필요한 알루의 양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알루의 양이 kg/L이니까 총량을 계산하는 소리죠. 그럼 알루의 농도를 찾으세요. 알루의 농도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얼마로 나와 있나요? 300mg/L. kg/day로 계산하니까 300mg/L를 kg/m의 삼성으로 고쳐. 얼마를 곱하죠?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럼 0.3kg/m의 삼성이죠? 폐수량 2000m의 삼성 per 1. 따라서 600kg/day. 간단하게 우리가 총량을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의 총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럼 온도에 영향이 있는 실험 결과 판정은 표준 온도를 기준한다. 맞습니다. 답은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씨의 곳을 뜻한다. 답은 수욕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 하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온 100도씨에서 가열함을 뜻하고 약 100도씨의 전기욕을 쓸 수 있다. 답은 냉수는 15도씨야, 온수는 50에서 60이 아니고 60에서 70도씨, 열수는 약 100도씨. 따라서 온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죠. 온수는 60에서 70도씨가 되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퇴적물 채취에 사용되는 에크만 그랩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곳에서 채취가 잘 되는 채취기이다. 답은 채취기가 바닥에 닿아서 줄의 장력이 감소하면 아랫날이 닫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채집 면적이 좁고 조류가 센 곳에서는 바닥에 안정시키기 어렵다. 답은 가벼워서 휴대가 용이하고 작은 배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문구 자체에서 틀린 것은 없어요. 대신에 에크만 그랩이 아니고 포나 그랩에 대한 설명이 있죠. 따라서 나버는 포나 그랩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측정 항목별 시료 보존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답은 페놀류는 황산을 주입해서 pH 이하로 조정한 후에 황산구리 1g/L를 첨가해서 4도씨에서 보관한다. 자, 페놀류는 황산을 주입하는 게 뭐를 주입하죠? 인산을 주입해서 pH 4 이하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황산구리를 1g/L를 첨가해서 4도씨에서 보존하죠. 그래서 황산이 아니고 pH 이하가 아니고 인산을 넣어서 pH 4 이하입니다. 나머지 노말액산 추출 물질은 H2SO4로 pH 2 이하로 해서 4도씨에서 보관한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H2SO4 pH 2 이하로 4도씨에서 보관. 황산이온은 6도씨 이하에서 보관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면 적정법을 이용한 염소이온의 측정 시 적정의 종말점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염소이온을 적정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종말점은 열번 어떤 색? 적황색 침전이죠. 따라서 10번 적황색 침전이니까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홍선 대장균군의 정의이다. 갈로에 알맞은 말은 온열 동물의 배설물에서 발견되는 A, 그람음성 무화포성이죠. 강균으로서 온도는 44.5도씨에서 락토스를 분해하여 가스 또는 산을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을 뜻한다. 따라서 그람음성 무화포성과 온도는 44.5도씨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가크롬의 자외선 가스 분광법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산성 용액에서 다이페닐 카바자이드와 반응시켜서 착화물을 생성시킨다. 맞습니다. 남은 흑광도를 540나노미터에서 측정, 정량한다. 맞죠? 답은 간섭 물질이 존재할 경우에 수산화나트륨 1%를 첨가해서 측정한다. 라번 적자색의 착화물의 흑광도를 측정한다. 자, 지금 자외선 가스 분광법이 아닌 게 답은이죠. 답은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인데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에서도 설명이 틀렸죠. 간섭 물질이 존재했을 때는 수산화나트륨 1%를 첨가하는 게 아니고 황산나트륨 1%를 첨가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납의 정량 방법 중에서 자외선 가스 분광법에 사용되는 시약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이 문제는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기를 바라야 되겠죠. 주로 자외선 가스 분광법을 이용해서 납을 분석했을 때 사용하는 시약은 사이트르산 2암모늄 용액, 암모니아수, 시아나칼륨 용액을 사용하는데 일본의 에틸렌 다이아민 용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번. 자, 그리고 48번 질산성 질소 분석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질산성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의 공통적인 방법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질산성 질소를 자외선 가스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 부르심법과 활성탄 흡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데발다 합검하는 정류법이 있죠. 연소 흐름법은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로의 폭이 0.5m인 직각삼각유의 수도가 0.25m일 때 유량은 얼마인가? 유량 계수는 80이에요. 그러면 삼각유에서 유량 구하는 식은 KH 2분의 5성 미터의 3성/m죠. 여기서 K라는 것은 유량 계수 80, 그리고 H는 수도입니다. 수도가 0.25m예요. 그러면 80 곱하기 0.25m의 2분의 5성, 따라서 2.5m의 3성/m이고, 사각위에서 유량은 KBH의 2분의 3성. 그래서 유량 구하는 공식은 공식 찾기로도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삼각위와 사각위에서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번 개수로 의한 유량 측정 시 평균 유속은 Kg의 유속 공식을 적용한다. 여기서 경심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경심이라는 것은 단면적에서 윤변의 길이를 나눠준 값이에요. 그래서 유수 단면적을 윤변의 길이로 나눠준 값. 윤변이라는 것은 물이 접촉되는 변의 길이죠.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험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이 밀봉 용기는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밀봉 용기의 미는 미생물의 미생물을 차단하는 겁니다.
다음에 정밀이 단다고 하면 규정된 양의 시료를 취해서 화학저울 또는 미량저울, 그래서 정밀이가 나오면 저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확히 단다 하면 0.1mg이 되는 거죠. 답은 정확히 취하이라는 건 취한다는 건 액체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뭐를 이용하죠? 부피 피펫으로 눈금까지. 그리고 냄새가 없다 하는 것은 냄새가 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측정 항목과 최대 보존 기간을 짝지은 것이다.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갑은 색도 48시간, 나번은 육각크롬 24시간. 자, 다번에 비소 6개월, 라번에 6인 28일. 자, 여기서 6인은 28일이 아니고 7일이죠. 7일. 따라서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페놀류를 자외선 갈선 분광법을 적용해서 분석할 때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은 이 시험 기준을 물속에 존재하는 페놀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류한 시료에 염화 암모니아 완충액을 넣어서 갈로로 조절한 다음 사미노 안티피린과 헥사시아나철 상칼륨을 넣어 생성되는 붉은색의 안티피린 색소의 흑광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 보기에 보면 pH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페놀류는 pH 얼마로 조절해서 분석하죠? pH 10으로 조절합니다. 따라서 pH 10으로 조절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전처리를 했을 때 정류를 하는 물질이 있어요. 자, 지금 페놀류를 비롯해서 불소화합물, 시안, 암모니아성 질소는 전처리로 정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54번에 보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으로 측정하지 않는 항목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은 유기인을 포함하는 유기물질은 전부 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을 쓰죠. 따라서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소입니다. 비소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을 쓰지 않아요. 자, 보시면 상당히 많죠. 수소화물 생성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자외선 갈선 분광법, 유독에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유독에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양극 붓김 전압 전류법으로 비소를 분석하게 됩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5번을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갈선 분광법에 의해서 시안 정량 분석 시 간섭 물질로 작용하는 시료 중 황화합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시료는 여러분들 풀이에 보면 우리가 간섭 물질 제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황화합물이에요. 황화합물은 아세트산 아연을 주입하죠. 따라서 라번 중요합니다. 반면에 다량의 유지류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세트산이나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잔류염소는 L아스코르빈산이나 아세트산 나트륨을 주입한다는 거 꼭 숙지해야 됩니다. 특히 황화합물이 시험에서는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56번 보겠습니다. 56번에 보시게 되면 유량 측정 시 사용되는 웨어판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갑은 웨어판의 재료는 3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내구성이 강한 철판으로 한다. 답은 웨어판의 내면은 평면이어야 한다. 답은 웨어판의 안쪽의 가장자리는 직선이어야 한다. 답은 웨어판의 크기는 수로에 붙인 틀의 크기에 맞추고 절단의 크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절단의 크기는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따로 정해야지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봅니다. 57번에 보면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에서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에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을 많이 함유가 있으니까 다량 함유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기물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황산법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여러분들 기억할 때 자,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황다량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자, 황당한, 황다량. 그래서 여기서 황은 황산, 당한은 다량. 다량이라는 것은 많이 함유됐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항상 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질산, 황산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58번 문제입니다. 폐수 중에 부유물질을 측정하고자 실험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폐수 중에 부유물질의 양은 얼마인가? 시료량은 100ml, 시료 여과 전 유리섬유 여지의 무게는 0.6329g, 시료 여과 후에 유리섬유 여지의 무게는 0.6531g. 그래서
부유물질, 여과제를 사용하면 여과 후의 무게에서 여과 준의 무게를 빼서 시료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여과 후의 무게가 0.6531g, 여과 전의 무게가 0.6329g이에요. 그래서 0.6531 마이너스 0.6329 포집 여과 전, 이제 여과 후에서 여과 전을 뺐어. 자, 그런 다음에 미리그램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g을 미리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했어요. 나누기 시료량 100ml는 0.1L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202mg/L입니다. 그래서 여과시킨 게 제일 쉬워요. 여과 후의 무게에서 여과 전의 무게를 빼서 시료량으로 나눠준 다음에 단위를 환산해 주시면 돼요. 단위는 항상 환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에 맞는 단위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금속류의 망간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망간은 중금속 물질이죠. 자, 망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원자흡수 분광광도법, 중금속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자, 그리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그리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이에요. 자, 따라서 망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는 물질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기인 그리고 유기화합물 이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내용을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적용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알킬수원 그리고 유기인, 그리고 이제 유기인도 유기물질이겠지만 대표적인 유기물질들. 그래서 유기물질과 알킬수원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그럼 유기물질에는 다이에틸 헥실프탈레이터, 석유계 총탄화수소,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이 있죠.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알킬수원 이런 것들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 시험에서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60번 다음 분석 방법 중에서 아연의 분석법으로 틀린 것은 아연도 중금속이죠. 자, 아연을 분석하는 방법은 원자흡수 분광광도법, 자, 그리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양극법김 전압 전류법이 있어요. 자, 나번의 원자 형광법은 수온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다른 물질은 측정을 안 해요. 수온만 측정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